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건립 추진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이번성 목사님이 저에게 오셔서 오늘 이와 같은 정기총회가 있으니까 와서 제가 하고 있는 그런 일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또 협조도 구하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여러분들을 뵙고자 나왔습니다. 불러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 20분 내지 30분 정도 이야기를 하라고 하니까 시간에 맞춰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먼저 생각하는 것이 이겁니다. 1945년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고 또 48년 정부가 수립이 돼서 남북이 분단이 됐지요. 그동안에 이제 70 몇 년, 80년 가까이 되어 가는데 그동안에 대한민국은 참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번영을 누리는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됐습니다. 여러분, 어제 끝난 파리 올림픽에서도 보시다시피 대한민국이 스포츠에서도 8위를 했습니다. 참 독일, 영국, 불란서 이 정도 수준입니다. 대한민국이. 한 80년 사이에 대한민국은 이렇게 세계 당당한 경제, 문화, 스포츠 강국이 됐는데 그 사이에 북한은 어떻게 됐습니까? 세계 최빈국이고 정말 국민들은 자유와 인권은 전혀 누리지 못하는 기상천외한 참 왕조시대보다도 더 못한 그런 나라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 민족인데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겁니까? 그것은 바로 대한민국이 출발점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계셨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의 지도하에서 대한민국을 설계를 했고 또 그리고 그 설계도에 따라서 대한민국이 발전해온 결과인 거고 북한은 뭡니까? 소련 공산당이 내세운 가짜 김일성을 통해서 일방적으로 지배했던 그런 결과가 오늘과 같은 차이를 만들어냈다. 같은 민족인데 다른 것으로는 설명될 수가 없죠. 이와 같은 대한민국이 평화와 번영을 누리고 북한과 확실한 이렇게 차별을 이루고 그리고 세계에서 부러워하는 선진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이승만 대통령의 공이었다. 이건 부인하여야 할 수가 없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에서는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그러한 공을 모르거나 그야말로 경우에 따라서는 아주 악의적으로 폄훼하는 그런 세력들이 우리나라에 실제적으로 많이 있어서 이승만 대통령이 정말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뜻 있는 분들이 이래서는 안 된다. 우리 이승만 대통령을 정말 제대로 모셔서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하는 마음을 알 때 앞으로 대한민국은 계속 발전할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고 이승만 대통령을 그야말로 부끄럽게 생각하거나 폄하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가지고는 대한민국의 장래는 없다 하는 것이 많은 분들의 생각이지만은 그동안에 이승만 대통령의 기념관을 건립하는 노력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노력들이 말하자면은 성취되지 못하고 번번이 실패를 했습니다.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 이 정부 하에서 이승만 대통령을 제대로 모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기념관을 만들어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 일을
시작을 하셨고 저희도 그 취지에 동감을 해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의 공적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아실 거지만은 한번 간단히 한번 되짚어 본다면은 정말 어떻게 그런 분을 정말 하나님이 그 시기에 우리나라에 보내주셨는지 그 일을 생각하면은 정말 그건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배제학교를 다니고 조선 말기에 그때는 이제 대한민국은 아니죠. 조선 말기에 우리나라가 백성이 주인은 되는 나라가 되어야 된다. 왕조 시대 이승만 대통령 왕손 아닙니까? 전주지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조 시대를 마감을 하고 국민이 주인이 되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활동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사실상 내란죄로 한성 감옥에 수감이 됐죠. 수감이 돼가지고 5년, 6년 가까운 기간 동안에 감옥살이를 하고 그 감옥에서 그야말로 배지학교 때 뭐 성경도 배우고 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것은 감옥에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거기에서 많은 동료 죄수들을 이렇게 전도를 하고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하나님이 도와서 6년이 채 안 돼서 이제 석방이 돼가지고 그때 미국의 대통령을 만나러 가는 특사로 가게 되는 그런 기회를 잡았습니다. 그때 일본이 호시탐탐 한국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한국 독립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특사로 어제까지 감옥에 있던 사람이 고종황제 특사로 미국에 간다는 것 자체도 정말 이거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 미국은 국제 정치상 일본과 짬짬이가 돼가지고 조선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없고 조선은 뭐 일본 손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미국에서는 그렇게 큰 오히려 찬성하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의 그런 노력은 수포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고 남사반 대통령께서는 거기서 공부를 하고 박사학위까지도 마치고 그리고 잠시에 귀국해서 YMCA 활동을 벌이다가 다시 이제 중국, 하와이, 미주 등지에서 해방될 때까지 독립운동을 전개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해방이 된 뒤에 한국에 돌아오셔가지고 그때 우리는 사회의 분위기는 국민의 80%가 사회주의 내지는 공산주의를 찬동하는 그런 분위기였죠. 그건 어떤 의미로는 당연합니다. 그동안에 왕조 시대에 양반, 상놈 차별, 또 적자, 서자 차별 이렇게 차별이 있는 세상을 살아왔던 그런 국민들이 그리고 농민들은 대부분 소작농인 이런 시대에 국민들이 어떻게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교육도 전혀 안 된 상태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재산을 공유하면서 잘 살자고 하는 공산주의, 사회주의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멋집니까? 모든 사람들은 평등하게 태어났으니까 다 평등하게 잘 살아야 된다. 이건 굉장히 매력적인 이야기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의 우리 80%가 말하자면 사회주의 내지 공산주의를 찬동을 하고 그리고 소련은 전략적으로 김일성을 내세워서 한반도를 공산하기 위해서 남도당을 만들고 그야말로 공산당이 암약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그 상황에서 우리가 공산화를 막고 자유민주주의를 이 땅에 구현한다는 것은 그건 정말 생각해보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은 공산주의 그건 인간의 본성과 맞지도 않고 우리나라가 계속 발전해 나가는데 굉장히 장애가 되는 그런 이념이다 사상이다 하는 것을 확실히 경험을 하고
또 판단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은 친미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이걸 기반으로 하는 나라로 발전을 해야 된다 하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신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지만은 그걸 관찰을 해내셨고, 그리고 김구 선생과도 뭐 같은 애국 항일 독립운동을 했지만은 남한만의 단독 정부를 수립하는 것에 대해서는 김구 선생과는 의견이 달랐지만은,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은 남한만의 단독 정부라도 세워야 그걸 바탕으로 해서 통일을 할 수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은 한반도 전체가 봉사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고, 말하자면은 친미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중심으로 한 남한만의 단독 정부라도 우선 수립하자 해서 48년 5월 10일 총선거를 통해서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 총선거라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북한은 소련에서 내려보낸 김일성을 통해서 정부를 구성한 거기 때문에 그건 정통성이 없는 정부입니다. 국민의 뜻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정부인데, 이승만 대통령은 문맹률이 말하자면은 70~80%가 되는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그 국민들이 전체가 또 여자까지도 전부 선거에 참여를 해서 나라를 만드는 그런 정통성 있는 정부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기에, 지금 생각하면 당연한 것 같지만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대한민국을 만드신 어른이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재헌의회가 국회가 개헌할 때에 이승만 대통령이 제일 연장자였기 때문에 임시의장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때 이승만 대통령께서 처음 하시는 말씀이, 대한민국이 오늘 이렇게 탄생을 하는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가 기도를 드려야 되겠다. 그때 종로에서 당선된 이윤영 목사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윤영 목사님 나와서 기도를 해주시죠. 이렇게 해가지고 대한민국 재헌의회 첫 회기를 이윤영 목사님의 기도로 시작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지금 만약 국회에서 기도를 하자 하면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정말 그때 아마 모르기는 몰라도 지금보다도 기독교의 수가 훨씬 적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승만 대통령은 단호하게 이윤용 목사를 모셔서 기도로 시작한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이윤용 목사님의, 여러분 아신 분은 다 읽어보셨을 거예요. 그 기도문 한번 보세요. 뭐 짧은 한 1, 2분짜리 기도문인데 정말 그 기도문을 읽으면은 그 짧은 기도문 속에 대한민국이 새롭게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철저하게 감사를 표하는 그 기도문, 그리고 대한민국의 장래를 그야말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그런 기도문은 너무너무 감동적이고, 또 그러한 상황을 만들고 연출한 분이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 뭐 공적에 대해서는 다 아시겠죠. 그때 미국은 다 군정 끝나고 철군하고 대한민국에 대한 한반도에서 전략적인 가치를 인정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다 철수를 했고, 미국 국무장관 에치스는 일본과 필리핀을 연결하는 선을 공산주의와 맞서는 이런 최전방선으로 정책을 세웠지, 한반도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그렇게 관심과 평가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그런 가운데에서 대한민국을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해서 한다면 선거를 통해서 재헌 헌법을 통해서 그리고 토지 계획을 농지 계획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구해낸 겁니다. 여러분 농지개혁 80% 이상이 소작농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농노죠. 농노나 노예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김성수 씨를 비롯한 많은 분들이 다 지주계급 아니었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의 영원한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 농민들이 소작농 중심인 농민들이 지주계급으로 바뀌어서 자존심을 갖고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장래는 없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지키고 보호하는 길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농지개혁을 단행을 하셨던 거 아닙니까? 농지개혁이야말로 신호 한 수였습니다. 그리고 조선시대, 일제시대까지 양반, 상농, 그리고 적자냐, 서자냐, 이거에 차별이 있던 세상을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대우받는 세상을 만드는 그런 말하자면 정책을 만들고 그리고 농민을 지주로 만들고 이런 세상을 그래도 이승만 대통령이 역사적인 공간에서 설계를 했기 때문에 6.25가 터졌을 때에 우리 국민들이 대한민국은 우리가 지켜야 될 나라라는 생각을 가지고 공산화를 막았습니다. 만약 그때 농지개혁도 안 됐고 말하자면 평등한 그런 나라를 만들지 않았다고 한다면 국민의 7, 80%가 북한의 선전선동에 다 넘어갔을 거고 한반도는 공산화됐을 겁니다. 이걸 만들고 지켜낸 분이 이승만 대통령이었고 그리고 북한에서 남침을 했을 때에 미국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국에 대한 전략적 가치를 그렇게 높이 인정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참전하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참전하는 경위라든지 이런 것은 이승만 대통령이 그동안에 미국에서 활동했던 과정에서 쌓은 인맥, 특히 교계 지도자들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전부 협력을 해가지고 말하자면은 참전을 했고 그래서 그걸 막아냈던 건 아닙니까? 이거 기적입니다. 참 하나님의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한 것처럼 하나님의 도움이 없었으면은 오늘의 대한민국은 없었고 하나님이 이승만 대통령을 도구로 이 땅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었다.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 동의하시죠? 네. 이런 대한민국을 태어나서는 안 될 나라이다. 뭐 이런 사람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처럼 친일이 아니라 반일을 했던 분이 없는데 친일파의 수괴였다. 뭐 하광단을 끊고 먼저 도망갔다. 온갖 거짓말로 뭐 역사적인 사실을 진실로 두고 평가를 달리하는 것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죠.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죠. 어떤 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초대 대통령 선거는 국회에서 하는 간접 선거였습니다. 2대 대통령 때에 비로소 이제 국민 전체가 참여하는 직접 선거로 대통령을 뽑았는데 그때 2대 대통령 선거 때 어떤 학자는 그래요. 이승만 대통령이 국민들이 아주 무지몽매하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이 기호 1번 짝대기 1번으로 하고 해서 억지로 해가지고 전부 사람들을 뭐 짝대기 1번으로 무조건 아마 1번이 제일 기호가 또 실제적으로 유리하죠. 잘 모르는 사람들은 1번 찍기 마련이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대통령이 된 사람이다. 뭐 이렇게 평화를 하는데 이승만 대통령은 기호 1번이 아니었어요. 2번이었어요. 2번. 1번은 조봉암이었습니다. 이렇게 사실도 왜곡하면서 이승만 대통령을 비난해서야 되겠습니까? 학자가. 우리 사회에 그러한 분위기가 사실상 팽배해 있는,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렇지 하나하나 짚어나간다면은 얼마나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왜곡하거든요. 제가 1954년에 초등학교를 들어가서 한글을 처음 이제 깨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교실 벽을 보면 제 기억에 표가, 포스터가 붙어 있죠. 반공, 반일, 반공, 반일이 그냥 온 벽을 이렇게 두고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속으로 어린 소견에 반공, 반일, 반공, 반일. 이렇게 우리가 반공, 반일을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랐는데, 그분을 뭐 친일파의 수괴다. 뭐 이렇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분단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도 다 그런 이제 과정에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방편에서 지금, 그리고 이제 6.25 동란도 잘 디펜스를 했고, 휴전을 반대를 하면서, 왜 휴전을 반대했느냐? 휴전만 해놓으면은 언제 북한에서 소련에서 중공이 힘을 합쳐서 침공해올 때 다시 방어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확실한 담보를 확보하지만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미국과 피나게 싸워가면서 휴전을 반대를 하고, 휴전을 그 대신 오케하는 대신에 한미 방위 조약을 체결하고 원조를 확보하고 했던 것 아닙니까? 이승만 대통령의 그러한 해안과 그런 배짱이 없었다고 한다면은 대한민국은 없었고, 대한민국이 만들어놓은, 이승만 대통령이 만들어온 그런 토대 위에 박정희 대통령이 그 경제개발을 해서 대한민국이 오늘 이만한 나라가 된 것이다. 물론 박정희 대통령도 이승만 대통령도 과가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한 2기만 하고 물러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 저는 뭐 바이든도 문제가 되고 하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제가 지금까지 공부해보고 경험한 바로는 사람은, 정치는, 한 나라의 지도자는 80세가 넘으면은 조금 아니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합니다. 그런 것도 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이 될 때 나이가 73세입니다. 73세인데 제가 독일에서 공부를 할 때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아데나워 총리가 서독의 초대 총리인데 그분이 이제 이승만 대통령하고 같은 나이 73세의 총리가 됐어요. 정말 그 폐허 속에서 독일을 완전히 키워내는 그런 나라의 귀중한 역할을 하셨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12년 했는데 그분이 14년을 했어요. 14년을 했는데 두 분이 공통점이 참 많아요. 많은데 시간이 있으면 그런 이야기를 하면 재밌을 텐데 여하튼 나이가 80이 넘어가니까 조금씩 아데나워 총리도 이렇게 판단 미스가 나오고 그래서 나중에 그분도 쫓겨나다시피 했어요. 이제 당신 그만하십시오 하고 후임 총리를 뽑아서 그분이 물러나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 국민들은 가장 존경하는 독일인으로서 아데나워 총리를 독일 국민들은 모십니다. 그것이 우리나라하고 독일의 차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이런 문제들을 다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이승만 기념재단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이제 모금 활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한 1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인 돈이 한 130억 모였습니다. 그러면 턱없이 부족해서 앞으로 몇백억 더 모아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저는 우리 기독교인들 그래도 조금 보수 성향의 분들, 이북 오도민들 뭐 이런 분들이 정말 많이 참여를 해주기를 기대를 했는데 지금까지 참여해 주신 분이 8만 명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여기서 말씀드리지만 제 기대에는 너무 못 미치고 야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조만간에 며칠 사이에 우리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의 부지를 확정을 해서 발표를 할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는구나 하고 이제 많은 분들이 동참을 해주시리라 기대합니다. 저는 가장 기대하는 부분이 솔직히 기독교인,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국민의힘, 그리고 이제 자유총연맹이라든지 이런 이제 조금 보수성에 가진 단체, 그리고 실향 이북 실향민들, 이런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기대를 했었는데 지금까지는 조금 기대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국민이 5천만인데 그 중에서 20%인 1,000만 명이 그래도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고마움을 알고 정말 사업에 동참을 해줄 수 있는 잠재적인 그런 세력이 아니겠느냐. 그분들이 동참을 한다면 1,000만 명이 만 원씩만 하면은 1,000억입니다. 그러면은 모든 상황은 끝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8만 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 기념관 부지 이제 정해지는 것과 더불어서 이제 저희로서도 이제 새로운 노력을 진행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주변에 널리 알리시고 동참하는 그런 노력들을 좀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이 일을 시작하면서 솔직히 큰 교회 지도자들 다 만났습니다. 김장환 목사님, 뭐 이용훈 목사님, 김상원 목사님, 뭐 오정현 목사님 다 만나서 좀 말씀드리고 했는데 아까 아마 목회자 어른들은 또 뭐 일정한 활동하는데 한계가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교회 성도들도 다 생각이 다른 분들이 있기 때문에 모두를 함께 어울려 가기 위해서는 좀 당신 생각만 가지고 이렇게 이끌어갈 수 없는 그런 사연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정말 오늘 여기서 평신도의 지도자 여러분들이야말로 그런 것에 관련이 없이 그래도 뜻과 소신이 맞는 분들에게 이렇게 어깨동무 해가면서 전파를 해가면서 이 일에 협력할 수 있는 분들이 교계 지도자보다는 여러분들이 더 그런 점에서는 더 편하고 유리하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참 관심을 갖고 이렇게 많이 도와달라 하는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기념관을 반드시 세워서 이승만 대통령의 공과 그리고 과가 있었다고 하면 그 과도 정확히 짚어서 우리 역사 교육의 현장이 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모든 국민이 오해를 풀고 또 하나로 합치는 통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저는 그런 기념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불러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마치겠습니다.